안녕하세요. 시 쓰는 배우 조종아입니다. 오늘 드디어 책 읽는 배우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여러 책들을 소개시켜드린 느낌이 나는데요. 아직도 소개시켜드릴 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도서관 기담을 읽었는데요. 그때 너무 솔직히 힘들었어요. 그렇게 긴 전문을 읽게 된 게 제가 되게 오랜만이라서 소리 내서 읽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역할을 체인지해서 목소리를 바꿔서 읽는 게 너무 힘들었어서 오늘은 약간 중간 쉬어가는 시간의 느낌으로 시집을 갖고 왔습니다. 어, 국내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님의 그 시집을 갖고 왔는데요. 제목은 신보선 작가님의 슬픔이 없는 15초입니다. 제가 처음 이 시집을 읽게 된 게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0대 초중반이었는데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 시집을 처음 읽었을 때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언젠가 꼭 한번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소리가 너무 크네요. 조금만 줄일게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말, 분열하고 명멸해 왔다.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2008년 봄 신보선. 이 시집을 어머니와 고모님께 바친다. 슬픔의 진화. 내 언어에는 세계가 빠져 있다. 그것을 나는 어젯밤 깨달았다. 내 방에는 조용한 책상이 장기 투숙하고 있다. 세계여, 영원한 악천후여, 나에게 벼락 같은 모서리를 선사해다오. 설탕이 없었다면 개미는 좀 더 커다란 것으로 진화했겠지. 이것이 내가 밤새 고심 끝에 완성한 문장이었다. 그러고는 긴 침묵. 나는 하염없이 뚱뚱해져 간다. 모서리를 잃어버린 책상처럼. 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울고 있다. 심지어 그 독하다는 정갈자리 여자조차.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슬픔에 대해 아는 바 없다. 공에게 모서리를 선사한들 책상이 될 리 없듯이. 그렇다면 이제 인간은 어떤 종류의 가구로 진화할 것인가? 이것이 내가 밤새 고심 끝에 완성한 질문이었다. 그러고는 영원한 침묵. 식후에 이별하다. 두 번째 시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니 이제 이별이다. 그대여, 고요한 풍경이 싫어졌다. 아무리 휘저어도 끝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를테면 수저 자국이 서서히 사라지는 흰죽 같은 것. 그런 것들은 도무지 재미가 없다. 거리는 식당 메뉴가 펼쳐졌다 접히듯 간결하게 낮밤을 바꾼다. 나는 저기 번져오는 어둠 속으로 사라질 테니 그대는 남아있는 화남 쪽으로 등 돌리고 10가지 세라. 10가지 세고 뒤돌아보면 나를 집어삼킨 어둠의 잇몸. 그대 유순한 광대뼈에 물컹 만져지리라. 착한 그대여. 내가 그대 심장을 정확히 겨누어 쏜 총알을 잘 익은 밥알로 잘도 받아먹는 그대여. 선한 천성의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이를테면 내가 죽 한 그릇 뚝딱 비울 때까지 나를 바라보며 그대가 속으로 천천히 10가지 세는 소리. 안 들려도 잘 들리는 소리. 기어이 들리고야 마는 소리. 단단한 이마를 뚫고 마음속에 독한 죽을 휘젓는 소리. 사랑이란 그런 것이다. 먹다만 흰죽이 밥이 되고 밥은 도로 쌀이 되어 하루하루가 풍년인데 1년 내내 허기 가시지 않는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기근 같은 것이다. 우리의 오랜 기담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난다. 착한 그대여, 착한 그대여. 아직도 그쪽의 풍경은 환한가? 열을 셀 때까지 기어이 환한가? 천만 억을 세어도 나의 폐허는 빛나지 않는데 그 질퍽한 어둠의 죽을 개어낼 줄 모르는데. 제목, 오늘 나는
흔들리는 깃털처럼 목적이 없다. 오늘 나는 이미 사라진 것의 뒤에 숨어 있다. 태양이 오전의 다감함을 잃고 노을의 적자색 위험 속에서 눈을 부릅뜬다. 달이 저녁의 지위를 머리에 눌렀으면 어느 행인의 애절한 표정으로부터 밤이 곧 시작될 것이다. 내가 무관심했던 새들의 검은 주검, 이마에 하나둘 그어지는 잿빛 선분들, 이웃의 늦은 망치질 소리, 그 밖에 이런저런 것들, 규칙과 감정 모두의 절박한 나. 지난 시절을 잊었고 죽은 친구들을 잊었고 저녁에 어떤 번민에 젖었는지 잊었다. 오늘 나는 달력 위에 미래라는 구멍을 낸다. 다음 주의 욕망, 다음 달의 무,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구토의 연도. 내 몫의 비극이 남아있음을 안다. 누구에게나 증오할 자격이 있음을 안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애절한 얼굴을 노려보고 있었다. 오늘 나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 잠시만요. 소리 좀 줄일게요. 제목, 아주 잠깐 빛나는 폐허. 전날 벗어놓은 바지를 바라보듯 생에 대하여 미련이 없다. 이제 와서 먼 길을 떠나려 한다면 질투가 심한 심장은 일찍이 버려야 했다. 태양을 노려보며 사각형을 선호한다 말했다. 그 외의 형태들은 모두 슬프다 말했다. 버드나무 그림자가 태양을 고심하는 듯 잿빛 담벽에 줄줄이 드리워졌다 밤이 오면 고대 종교처럼 그녀가 나타났다 곧 사라졌다. 사랑을 나눈 침대 위에 몇 가닥 채모들, 적절한 비유를 찾지 못하는 사물들, 간혹 비극을 떠올리면 정말 비극이 눈앞에 펼쳐졌다. 꽃말의 뜻을 꽃이 알리 없으나 봉오리마다 비애가 가득했다. 그때 생은 거짓말투성이었는데 우주를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진리가 어둠의 몸과 달의 입을 빌려 서편 하늘을 뒤덮기도 하였다. 그때 하늘 아래 벗은 바지 모양 누추하게 구겨진 생은 아주 잠깐 빛나는 폐허였다. 장대하고 거룩했다. 제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시가 이제 나오네요. 이건 조금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정말. 제목, 슬픔이 없는 15초. 아득한 고층 아파트 위, 태양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낯달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치욕의 가난한 세상은 멸망한 지 오래다. 가끔 슬픔 없이 15초 정도가 지난다. 가능한 모든 변명들을 대면서 길들이 사방에서 휘고 있다. 그림자 거뭇한 길가에 쌓이는 침묵, 거기서 초단위로 조용히 늙고 싶다. 늙어가는 모든 존재는 비가 샌다. 비가 새는 모든 늙은 존재들이 새 지붕을 언듯 사랑을 꿈꾼다. 누구나 잘 안다.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태양이 온 힘을 다해 빛을 쥐어짜내는 오후, 과거가 뒷걸음질 치다 아파트 난간 아래로 떨어진다 미래도 곧이어 그 뒤를 따른다. 현재는 다만 꽃의 나날, 꽃의 나날은 꽃이 피고 지는 시간이어서 슬프다. 고양이가 꽃잎을 냠냠 뜯어먹고 있다. 여자가 카모밀 차를 홀짝거리고 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듯도 하다. 나는 길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다. 남자가 울면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궁극적으로 넘어질 운명의 인간이다. 현기증이 만발하는 머릿속 꿈 동산. 이제 막 슬픔 없이 15초 정도가 지났다. 어디로든 발걸음을 옮겨야 하겠으나 어디로든 끝간에는 사라지는 길이다. 너무 좋은데요, 이 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라서 되게 읽으면서 몰입할 수 있었어요. 너무 좋네요. 제목, 러버 소울. 목을 흔들며 태양이 이곳까지 왔다. 남자들은 애인들의 긴 머리카락을 털어내며 문 밖으로 나선다.
햇살을 접착제처럼 온몸에 바르며 그들은 어딘가 붙어있을 만한 곳으로 향한다. 어느 겨울날 아침이다. 그들의 그림자가 한 번 입고 버린 외투 같다. 그들은 걸을 때 가슴 한편이 우그러지는 소리를 낸다. 입술 위엔 여태 마지막 축배의 거품이 남아있다. 애인과의 입맞춤이 지금도 달콤한 것은 그 탓이다. 그들은 우그러진 맥주캔 같은 추억을 가졌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수많은 머리카락들이 올로리 뭉쳐 바람에 뒹군다. 애인들의 방 바람막이 창이 우웅 떨고 있다. 어느 겨울날 아침이다. 떠난 남자들의 애인들이 가장 낮은 음역에서 속옷을 갈아입고 있다. 나를 환멸로 이끄는 것들. 제목입니다. 태양, 오른쪽, 레몬 향기, 상념 없는 산책, 죽은 개 옆에 산 개, 노루기 꽃이 빠진 식물 도감, 종교 서적의 마지막 문장, 느린 화면 속의 죽음, 예술가의 박식함, 불개, 배, 변덕쟁이들, 회고전들, 인용과 각주, 어제의 통화 내용, 부르주아 대가족, 불어의 알 발음, 모교의 정문, 옛 애인들, 컨설턴트의 고객 개념, 칸트의 물 자체라는 말 자체, 라벤더 향기, 아래쪽, 토성. 제목 피할 수 없는 길. 이 길은 어제도 지나갔던 길이다. 이 길 위에서 사람들은 오직 한 사람과만 마주칠 수 있다. 수치심 때문에 그는 양쪽 귀를 잡아당겨 얼굴을 덮어놓는다. 그러나 이 길 위에서 말해질 수 없는 일이란 없다. 그는 하루 종일 엎드려 있다. 수치심을 지우기 위해 손바닥과 얼굴을 바꿔놓는다. 그러나 왜 말해질 수 없는 일은 말해야 하는 일과 무관한가? 왜? 규칙은 사건화되지 않는가? 이 길은 쉽게 기억된다. 카로스들은 단 한 번만에 나뭇잎을 떨구는 데 성공한다. 수치심을 잊기 위해 그는 가끔 노래도 하고 박수도 친다. 말은 절대로 하질 않는다. 아무도 그에게 인사를 건넬 수 없다. 제목 장 보러 가는 길. 순종 세인트 버나드 한 마리 주인을 기다리며 슈퍼마켓 입구에 앉아있다. 꿈쩍도 않고 오랫동안 누구와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알프스는 오래전에 잊었다는 듯이 마늘 베이글 하나 들고 수북한 털 속 견고한 몸 부피를 가늠하며 나도 그 앞에 한참을 서 있다. 한 줄기 미풍이 전해주는 마늘향, 썰룩이는 젖은 코가 그의 윤색한 건강을 말해준다. 실룩, 아내가 종이 위에 적어준 장거리들처럼 인생의 세목들이 평화롭고 단순했으면 좋겠다. 실룩, 장보기 직전의 다짐, 가장 질 좋은 고기를 고르리라. 은 비록 찰나지만 늦겁기까지 하다. 마침내 서서히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보는 세인트 버나드. 그의 입가에 고이는 무심한 침이 투명하다. 너 멋지다. 쿨하다. 볕 좋은 이른 봄인데 그에게 구조당하고 싶어 폭설 내리듯 내 마음의 알프스. 장보기는 오래전에 잊었다는 듯이. 제목 아내의 마술. 아내가 슬프고 슬픈 아내를 보고 있는 내가 슬프고 그때 온 장모님 전화를 받으며 그럼 우린 잘 지내지 하는 아내 속의 아내는 더 슬프다. 마술처럼 완벽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모자에서 나온 토끼가 모자 속으로 자청해서 돌아간다. 내가 거울 속으로 들어가려 하면 딱딱한 면은 왜 나를 막는가.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직업이 아비를 버리고 병이 아픈 자를 버리고 마술사도 결국 토끼를 버리고 매정한 집이 너 나가 하면 문 밖에 길을 쏟아버리자 미망이 그 길을 받아 품에 한번 꼭 안았다가 바로 버린다. 온 세상을 슬픔으로 물들게 하려고 우는 아내가 식탁 모서리를 오래오래 쓰다듬고 있다. 처음 보는 신기한 마술이다. 이거 너무 슬픈 시네요.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도덕적이고 미적인 명상. 내 육체 속에서는 무언가 가끔씩 덜그럭거리는데
그것은 가끔씩 덜그럭거리는 무언가가 내 육체 속에 있음을 상기시킨다. 욕조 속에 몸담그고 장모님이 한국에서 보내온 황지우의 시집을 다 읽었다. 시집 속지에는 모국어를 그리워하고 있을 시인 사위에게 라고 씌어 있었다. 장모님이 나를 꽤나 진지한 태도로 시인으로 오해하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럽다. 너무 잘 쓰시는데 이런 말씀을. 문득 무중력 상태에서 시를 읽는 기분이 어떨까 궁금해져 욕조 물속에 시집을 넣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렇게 스무도 할 수 없었다. 어떤 시구들은 뽀글뽀글 물거품으로 올라와 수면 위에서 지독한 냄새를 터뜨리기도 했다. 욕조에서 나와 목욕 가운을 걸치며 나는 생각했다. 정말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입어도 되는 것일까? 도덕적으로 그리고 미적으로 그래도 되는 것일까? 그러나 현 자본주의의 존재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오랫동안 미뤄왔다. 아니 사실은 그런 질문을 애초에 던지기라도 한 것인가? 머리를 드라이어로 말리고 있는데 사회운동가인 맥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마찬가지로 사회운동가인 애인 레슬리 집에서 동거 중이다. 오늘 밤에 자기네 집에서 식사나 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그가 나를 한국에서 온 좌파 급진주의자로 오해하는 것이 사실은 부담스럽다. 내 시인데 방안은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주관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혁명이 일어나듯이 블라인드의 각도를 태양빛에 잎사각에 정확하게 맞출 때 이 방은 제일 밝다. 그러나 그런 일은 나같이 게으른 인간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대학 다닐 때 데모 한 번 한 적 없는 아내는 의외로 나의 좌파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심지어는 오늘 또 다른 사회운동가 아라파트도 오는 거냐고 묻기까지 했다. 그러고 보니 아내는 지난 대선 때 민중 후보를 찍었다. 지난번 우리 집 위에서 위셀 오버컴을 다 함께 합창할 때도 아내는 옆에서 녹차를 따르며 잠자코 웃기만 했다. 아내는 그러나 이혼을 의식화시키는 결혼 제도 속에서 그럴듯한 열매 한 번 못 맺은 나쁜 품종의 식물 나를 가꾸며 3년 동안 잘 버텨왔다. 문득 고마운 마음이 들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다가가 목욕 가안을 활짝 펼쳐 보이고 싶었으나 나는 그런 짓이 도덕적으로나 미적으로 용납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의자에서 일어나 블라인드의 각도를 고치며 아내는 투덜거렸다. 더 밝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 하지만 집세를 생각해야 할 것 아냐. 그리고 당신, 내가 한 질문에 먼저 대답이나 하란 말이야. 그러나 내가 어떤 질문을 아내에게 할 것인가, 질문을 과연 하기나 한 것인가? 를 나는 기억할 수 없었다. 기억하려 애쓰는 동안 태양빛이 블라인드의 각도를 심각한 수준으로 초월하였으므로 방은 속수무책 어두워져 갔고 이내 모든 것이 암흑 속에 잠겨버렸다. 암흑 속에서 무언가 가끔씩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가끔씩 덜그럭거리는 무언가가 암흑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내가 깨어난 것은 놀랍게도 깜빡이는 불이 2에서 1로 진행 중인 엘리베이터 안이었다. 레슬리 집에 와인이라도 한 병 사가야 되는 것 아니냐 도대체? 무슨 생각에 그리 깊이 빠져있는 것이냐고 묻는 옆에 아내가 오늘따라 무척 예쁘게 보였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목욕 가운 펼쳐지는 듯 활짝 열려 또 다른 세계로 통하는 길을. 이런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담긴 시인데요. 저는 정치적인 성향을 절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중립이에요. 제목 착각. 구름이 내게 모호함을 가르치고 떠났다. 가난과 허기가 정말 그런 뜻이었나? 나는 불만 세력으로부터 서둘러 빠져나온다. 그러나 그대들은 나의 영원한 동지로 남으리. 우리가 설령 다른 색깔의 눈물을 흘린다 한들 굳게 깍지 꼈던 두 손이 침착하게 풀린다. 좋은 징조일까? 그러나 기원을 애원으로 바꾸지 말자. 붙잡고 싶은 바짓가랑이들이랑 모두 불태우자. 깃발, 조국, 사창가, 유년의 골목길. 내가 믿었던 혁명은 결코 오지 않으리. 차라리 모호한 휴일의 일기예보를 믿겠네. 지나가던 여우가 어깨를 다독여주며 말한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 그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 있는 너 또한 하찮아지지 않겠니? 지금은 원근을 무시하고 지천으로 꽃피는 봄날. 그렇구나. 저 멀리 까마득한데 벚꽃은 눈시리게 아름답구나. 여우야, 나는 이제 지식을 버리고 뚜렷한 흥분과 우울을 취하련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봐. 저 꽃은 네가 벚꽃이라 믿었던 그 슬픈 꽃일까?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나가던 여우는 지나가 버렸다.
여기서부터 진실까지는 아득히 멀다. 그것이 발전기처럼 뚜렷해질 때까지 나는 가야 한다. 가난과 허기는 또 다른 일이고. 미망, 제목 미망버스. 노선을 잃었다. 버스 노선과 정치적 노선, 둘 다. 멸망하는 세계가 나보다 명랑하다. 휴일과 섹스는 빼고. 버스 맨 뒤에 앉아 버스 맨 앞을 노려본다. 지금 건너는 다리는 소실점까지 길게 난 흉터 같다. 그래서 좋다. 차창에 기대 노루잠에 빠진다. 치어때처럼 망막위를 헤엄치는 빛의 산란. 꿈속에서조차 나는 기적을 행한다. 숨 꾹 참고 강바닥을 걸어 도강한다. 뒤돌아보면 강물 위를 사뿐사뿐 걸어가는 옛 애인. 기적처럼 일어났던 사랑을 잃었다. 꿈과 현실, 둘 다. 같은 고백을 여러 번 통과하며 형형색색 분광하는 생. 지루함은 나의 무지개. 내 그림자는 빛의 정반대. 내 언어는 정반대의 정반대. 버스는 갈팡질팡 달린다. 그래도 좋다. 우리가 소년소녀였을 때 우리에게 그 어떤 명예가 남았는가? 그림자 속의 검은 매듭들 몇 개가 남았는가? 기억하는가? 우리가 소년소녀였을 때 주말에 동물원은 문전성시, 야광처럼 빛나던 코끼리와 낙타의 더딘 행진과 시간의 빠른 진행, 팔끝에 주먹이라는 결실이 맺히던 뇌성병력처럼 터지던 장기침의 시절. 우리가 소년소녀였을 때 곁눈질로 서로의 반쪽을 탐하던 꽃그늘의 연모지정을 저리던 바보라 부르면 바보라 화답하던 때. 기억하는가? 기억한다면 소리내어 웃어보시게. 입천장에 박힌 황금빛 뿔을 쏙 뽑아 보시게. 그것은 오랜 침묵이 만든 두 번째 혀. 그러니 잘 아시겠지. 그 웃음, 소리는 크지만 냄새는 무척 나쁘다는 걸. 우리는 썩은 시간의 아들, 딸들. 우리에게 그 어떤 명예도 남아있지 않다. 그림자 속의 검은 매듭들, 죄다 풀리고야 말았다. 이제 시가 너무 제가 전문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조금씩 건너뛰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들 위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휴일의 평화. 오늘은 휴일입니다. 오전에는 평화로웠습니다. 조카들은 톰과 제리를 보았습니다. 남동생 내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동생은 연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조금만 늙으셨습니다. 오늘은 휴일입니다. 오후 또한 평화롭습니다. 둘째 조카가 큰 아빠는 언제 결혼할 거야? 묻는 걸 보니 이제 이혼을 안 해봅니다. 첫째 조카가 아버지 영정 앞에 말없이 서 있는 걸 보니 이제 죽음을 안 해봅니다. 오늘은 휴일입니다. 저녁 내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부재 중 전화가 2건입니다. 아름다운 그대를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떠올려 봅니다. 문득 창밖의 풍경이 궁금합니다. 허공이라면 뛰어내리고 싶고 구름이라면 뛰어오르고 싶습니다. 오늘은 휴일입니다. 이토록 평화로운 날은 도무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평화롭고 좋으신데요. 제목 노래가 아니었다면. 결점 많은 생도 노래의 길 위에선 바람의 흥얼거림에 유순하게 귀 기울이네. 그 어떤 심오한 빗질의 빗결로 노래는 치욕의 내력을 처녀의 댕기머리 풀듯 그리도 단아하게 펼쳐놓는가. 노래가 아니었다면 인류는 생의 완벽을 꿈도 꾸지 못했으리. 강물은 무수한 물결을 제 몸에 가지각색의 문신처럼 새겼다 지우며 바다로 흘러가네. 생의 완벽 또한 노래의 선율이 꿈의 산기슭에 우연히 남긴 빗살무늬 같은 것. 사람은 거기 마음의 결을 잇대어 노래의 장구한 연역을 구구절절 이어가야 하네. 그와 같이 한 시절의 고원을 한 곡조의 생으로 넘어가야 하네. 그리하면 노래는 인역의 마지막 어귀에서 어허 어허 어리넘자 어허 그대를 따뜻한 망가로 배웅해 주리. 이 기괴한 불의 나라에서 그 모든 욕망들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새카만 재로 소멸하는 그날까지 불타지 않는 것은 오로지 노래뿐이라네. 정말이지 그러했겠네. 노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생의 완벽을 꿈도 꾸지 못했으리.
이 시를 읽으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인류가 노래가 생기기 전과 이후로 굉장히 많은 게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옛날 원시 시대 때 노래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 있을 거고, 오로지 먹는 걸로 서로 뭐 전쟁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일으켰겠죠, 원시 부족들은. 근데 어느 순간에 노래라는 게 생기면서 사랑의 화합이라는 느낌이 나는 예술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뭐 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고, 뭐 연극도 포함될 수 있지만 뭔가 노래가 그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음, 이 시를 읽어볼게요. 조금 긴 시인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먼지 혹은 폐허. 세상은 폐허의 가면을 쓰고 누워있네. 그 아래는 폐허를 상상하는 시면. 시면에 가닿기 위해 그대 기꺼이 시면이 되려 하는가? 허나 명심하라. 그대가 세상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대를 상상한다네. 그대는 세상이 빚어낸 또 하나의 폐허, 또 하나의 가면. 지구적으로 보자면 그대의 슬픔은 개인적 기우에 불과하다네. 그러니 시면을 담으려는 불가능성보다는 차라리 시면의 주름과 울림과 빛깔을 담은 가면의 가능성을 꿈꾸게. 2번. 앉아서 돌아가신 아버지, 장롱 속에 숨어 우신 엄마, 영영 짖지 않는 개, 등뼈 모양으로 시든 나무, 한 대 뒤섞어 손 안에서 비비면 모래바람이 되는 것들, 까칠까칠한 헛것들, 고개 돌려 외면하니 그제야 메우게 되는 것들. 3번. 기억의 한 편을 꾹 누르면 흐릿한 풍경 하나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뽑혀 나오네. 나는 그것이 선명해질 때까지 온 육신을 흔들며 날뛰는 존재. 운명을 믿고 구원을 저주하고 굴욕 직후에 욕망하고 태양을 노려보며 달빛을 염원하고 상상의 무반지 랩소디에 맞춰 덩실덩실 춤추다가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완벽하게 치명적으로 넘어지는 거지. 4번.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평생 나는 누구이며 나의 삶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 이들은 내향적이고 감정적인 기질로 속으로 고민을 하다 결론을 내리며 평소와는 다르게 단호해져서 주변을 당황스럽게 한다. 괄호 MBTI 성격 유형 분류에 따른 INFP, 소위 탐구가형에 대한 기술. 5번. 오전의 정적과 오후의 바람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불가역의 시간. 꽃이 성급히 피고 나무가 느리게 죽어가는 이유. 뭐 그렇고 그런. 그러나 일순 장엄해지는 찰나의 무의미. 혹은 무의미의 찰나. 6번.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창조가 우주 내에서 면면이 계속되고 있는 듯하다는 주제에 다시 한번 돌아가려 한다. 나로서는 언제나 이 창조를 경험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내게 일어나는 일은 아무리 상세히 설명하려 해도 소용없다. 발생하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나의 표현은 얼마나 빈약하고 추상적이고 도식적인가. 그 표현을 실현시켰을 때 이와 함께 예측할 수 없는 무리인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7번. 그리하여 연금술사는 평생토록 만든 황금들을 100일 안에 죄다 돌로 되돌려야 했네. 밥 먹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낮잠 잘 수 있는 단 하루의 평범한 하루를 신에게 허락받기 위하여. 그 평범한 하루가 그에게는 평생 행한 기적들보다 더 기적적이었기에. 8번. 내가 원한 것은 단 하나의 완벽한 사랑이었네. 완벽한 인간과 완벽한 경구 따위는 식후의 농담 한마디면 쉽사리 완성되었네. 나와 같은 범부에게도 사랑의 계시가 어느 날 임하여 시를 살게 하고 폐허를 꿈꾸게 하네. 그대는 사랑을 수저처럼 입에 물고 살아가네. 시장하시거든 어여 나를 퍼먹으시게. 한 생의 사랑을 낳아 머문 그대 이제 가네. 가는 그대 다만 내 입술의 은밀한 달싹임을 그 입술 넘어 엎드려 통곡하는 혀의 구구절절만을 기억해주게. 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꽃은 성급히 피고 나무는 느리게 죽어가네. 천변 만화의 계절이 잘게 쪼개져 머무를 처소 하나 없이 우주 만약에 흩어지는 먼지의 나날이 될 때까지 나는 그대를 기억하리. 9번.
그리하여 첫 번째 먼지가 억겁의 윤회를 거쳐 두 번째 먼지로 태어나는 듯이 먼지와 먼지 사이에 코끼리와 태산과 바다의 시절이 있다 한들 소멸 앞에 두렵지 않고 불멸 앞에 당혹지 않은 생은 없으리니. 10번. 사랑을 잃은 자 다시 사랑을 꿈꾸고 언어를 잃은 자 다시 언어를 꿈꿀 뿐. 되게 좋은 비유가 너무 많아요. 표현들이 너무 좋은데요. 읽을 때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비유와 문구를 쓸 수 있었을까? 그 작가님의 그 내공과 깊이에 제가 놀랄 따름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가 좋았던 시는 제목 평범해지는 손. 하얀 손, 창백한 손. 흐린 초점으로 보면 사라지는 은하계 같은 손이 여자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있다. 여자는 소파 위에 방가사의상처럼 앉아있다. 오랜 윤회 끝에 한 천년 만에 이 자세를 되찾아낸 듯이 누구에게도 이 자세를 빼앗길 수 없다는 듯이 손이 주인의 말을 한다. 고마워. 너를 만나고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들었어. 남자의 손은 여자의 얼굴에서 피어난 연꽃 같다. 여자의 얼굴은 연못처럼 고요하다. 둘에서 셋, 아니면 셋에서 넷이 되었겠지. 그 정도겠지. 왠지 이 방의 가구들은 하나하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간직하는 듯하다. 부처가 방금 나간 정말 복음 같다. 이제 당신도 그만 나가보지. 남자가 문을 열고 나가자 여자는 바로 늙어가기 시작한다. 그 자세 그대로 소파 위에서 이별을 방가사유하며 영원히 늙어가겠다는 듯이. 남자는 떠났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남자는 사랑을 일용하였으나 생애터럭 한 올조차 포기한 적 없다. 가장 뚜렷한 송금인 줄 알았는데 깊이 파인 흉터이듯이 무엇을 쥐었다 베었던가. 생각은 안 나지만 손이 아주 아팠던 기억은 있듯이 그렇게 남자는 여자와의 사랑을 되돌아볼 것이다. 숭고한 영감이라 부르든 가혹한 저주라 부르든 사랑을 무엇라 부르든 상관이 없었다. 그 정도였다. 이별하고 나자 남자의 손은 점점 평범해져 갔다. 환속한 중에 이마가 빛을 잃어가듯이. 정말 비유의 연속입니다. 덩어리들이 막 나오는데요. 너무 좋아요. 네, 제가 그 다음 좋아하는 시입니다. 제목 한때 황급 전봇대의 생을 질투하였다. 시간이 매일 그의 얼굴을 조금씩 구겨놓고 지나간다. 이렇게 매일 구겨지다 보면 언젠가는 죽음의 밑을 잘 닦을 수 있게 되겠지. 크리넥스 티슈처럼 기막히게 부드러워져서. 시간이 매일 그의 눈가에 주름살을 부비트랩처럼 깔아놓고 지나간다. 거기 걸려 넘어지면 끔찍하여라. 노을 지는 어떤 초저녁에는 지평선에 머무른 황금 전봇대의 생을 멀리 질투하기도 하였는데. 저는 이렇게 못 쓸 것 같아요. 너무 잘 쓰세요. 그냥 너무 좋아요. 정말 제가 이 시집에서 슬픔이 없는 15초를 첫 번째로 좋아했다면 이 시를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신보선 작가님의 시라고 해도 다름없는 시입니다. 제가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청춘. 거울 속 제 얼굴에 위하게 침을 뱉고서 크게 웃었을 때, 자랑처럼 산발을 하고 그녀를 앞질러 뛰어갔을 때, 분노에 북받쳐 아버지 멱살을 잡았다가 공포에 떨면 바로 놓았을 때, 강 건너 모르는 사람들 뚫어지게 노려보며 숱한 결심들을 남발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을 즐겨 제발 욕해달라고 친구에게 빌었을 때, 가장 자신 있는 정신의 일부를 떼어내어 완벽한 몸을 빚으려 했을 때, 매일 밤 치욕을 우유처럼 벌컥벌컥 들이켜고 잠들면 꿈의 키가 쑥쑥 자랐을 때, 그림자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서 그 그림자들을 거느리고 일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을 때, 사랑한다는 것과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 같은 말이었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아프지 않고 멀쩡한 생을 남몰래 흠모했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그냥 콱 죽어버리고 싶었을 때, 그때 꽃피는 푸르른 봄이라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이라는 청춘이라는. 너무 좋죠. 저는 이것만큼 청춘을 가장 잘 표현한 시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이 되고 이 시의 시작과 끝까지 가는 도중에 제가 그동안 살아온 청춘을 뒤돌아보게 만들어줘요. 너무 놀라운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해요. 그 다음으로 읽고 싶은 시는 제목 30대. 나 다 자랐다. 30대. 청춘은 껌처럼 씹고 버렸다. 가끔 눈물이 흘렀으나 그것을 기적이라 믿지 않았다. 다만 깜짝 놀라 친구들에게 전화질이나 해댈 뿐. 뭐하고 사니? 산책은 나의 종교. 하품은 나의 기도문. 귀의할 곳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 공원에 나가 사진도 찍고 김밥도 먹었다. 평화로웠으나 30대. 평화가 그리 믿을 만한 것이겠나? 비행운의 할퀴운 하늘이 순식간에 아무는 것을 잔디밭에 누워 바라보았다. 내 속 어딘가에 고여있는 하얀 피. 꿈속에 네가 나타났다. 다음날 꿈에도 같은 자리에 네가 서 있었다. 다음날 꿈에도 같은 자리에 네가 서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너랑 닮은 새였다. 제발 날아가지 마. 30대 다 자랐는데 왜 사나? 사랑은 여전히 오는가? 여전히 아픈가? 여전히 신혈에 몸 들뜨나? 산책에서 돌아오면 이 텅 빈 방, 누군가 잠시 들러 침만 뱉고 떠나도 한 계절 따뜻하리. 음악을 고르고 차를 끓이고 책장을 넘기고 화분에 물을 주고 이것을 아늑한 휴일이라 부른다면 뭐 그렇다 치자. 창밖 가을비 내린다. 30대 나 흐르는 빗물 오래오래 바라보며 사는 둥 마는 둥 살아간다. 너무 좋은데요. 정말 읽을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실 생각을 하셨는지 자체가 저는 이렇게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저도 시를 쓰고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신보선 시인님은 뭔가 흉내를 못 낼 정도로 내공이 너무 좋고 비유도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감히 정말 흉내도 못 낼 정도로 너무 대단한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어, 이 실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그때 그날 산책. 그때 참 추운 겨울이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산책을 했네. 그날 큰 눈이 내렸네. 살 얼음만으로 적설을 견디는 호수. 더러운 땅을 기억하는 발자국들. 길끝의 작은 잿빛점은 우리를 기다리는 큰 개였네. 공원에는 유명한 가수가 묻혀 있었네. 그 어떤 따스함이 세상을 감싸리. 그의 노래는 빛나는 명성을 남겼으나 무덤 위엔 죽은 꽃들이 잔인히 가득했네. 그날 큰 눈이 그치고 쌓인 눈은 조금씩 얼음의 두께를 더했네. 다음번 내릴 눈에 호수는 걱정을 덜었으나 그때 우리의 심약한 마음은 미래를 자주 떠올리며 쩡쩡 금이 갔네. 그때 참 짧은 연애였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산책을 했네. 그날 큰 눈이 내리다 그쳤네. 그날 큰 개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네. 우리의 마지막 산책이었네. 그때는 알지 못했네. 그냥 산책한 것만으로 이렇게 시를 쓰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시입니다. 드디어. 제목 나는 발자국을 짓밟으며 미래로 간다. 가장 먼저 등 돌리되 가장 그리운 것들. 기억을 향해 총을 겨눴지. 꼼짝 말아 잡것들아. 살고 싶으면 차라리 죽어라.
역겨워, 지겨워 왜. 영원하다는 것들은 다 그 모양이야. 십장생 중에 9마리를 잡아 죽였어. 남은 한 마리가 뭔지 생각이 안 나. 얘 레인이던가? 전처던가? 금이들 옆에 쪼르르 난 내 발자국이던가? 가장 먼저 사라지대. 가장 사랑하던 것들. 추억을 뒤집으니 그냥 시커멓대. 나는 갈수록 추해진다. 나쁜 냄새가 난다. 발자국을 짓밟으며 나는 미래로 간다. 강변 살자. 부르튼 발다. 와, 이런 삶의 회의감을 이 시 한 편에 담겨 있다는 게 저는 언제쯤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요? 되게 회의감이 듭니다. 제가 중간중간 생략한 시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꼭 한번 구입을 하셔서 읽어보시면 정말 좋은 시집이에요.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도 있고 많은 비유를 배울 수도 있고 어, 저는 이 시집을 읽으면서 시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특히 슬픔이 없는 15초와 청춘을 읽었을 때 그 처음의 충격은 아직까지도 여운이 남아있어요. 그 시간이 되신다면은 최근에 나온 신보선 작가님 뭐 신간도 있고 뭐 하고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저는 강하게 추천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슬픔이 없는 15초 리얼 낭독이었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소설이나 에세이나 시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